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실종자 5명의 가족들은 오늘도 간절히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만 곧 떨어져 내릴 것 같은 콘크리트 바닥과 철근,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140m 타워 크레인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임지수 기자, 수색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오늘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될 일은 없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 창호 작업을 해왔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채 수습된 뒤로 새롭게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5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에 대한 국가수 부검 결과가 오늘 나와서 시신이 가족들에게 인계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붕괴로 인한 사고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네, 사고 현장이 여전히 굉장히 위험해서 수색이 어려워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사고 현장 건물에서 사흘 연속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때 구조대원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래도 140m 높이의 대형 크레인입니다. 지지대가 부서진 채로 건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 대형 크레인을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수색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원래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작업을 맡았던 노동자들이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앞서 작업 중지권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해체 방식이 적용되느라 소요 시간이 닷새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입니다. 예, 수색을 하다 다치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경찰 수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네, 현장 사무소와 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한 단서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만에 한 개층을 쌓아 올린 정황이 담긴 현장 작업 일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콘크리트 양생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완전히 말리지 않고 그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경찰도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서울을 뺀 모든 지역에서 백화점, 마트 갈 때 반드시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왜 서울만 빼냐, 우리 동네도 빼달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정부가 이런 불만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데 어떤 안이 담길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이렇게 매장 입구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 없이 이곳을 출입하면 마트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까지는 계도 기간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방역 패스 없이 출입이 불가한 건데 서울은 예외입니다. 앞서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바로 옆인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긴 하죠. 그거는. 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데를 원래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닌 데를 강화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시설별 방역 패스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이 아닌 지역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강제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윤곽은 내일 나옵니다. 한편 내일부터 3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전에서 70명 가까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같은 업체가 만든 하이라이스 도시락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해당 업체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전의 초등학교 8곳과 그에 딸린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 학교에 도시락이 지급됐습니다. 모두 같은 업체가 만들었고 메뉴는 하이라이스입니다.
이후 그날 오후부터 다음 날에 거쳐 모두 68명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집단 식중독 증세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이라이스 도시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하이라이스가 점성이 커서 식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도 같은 도시락을 먹었지만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영업을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납품은 못 받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부모들한테 도시락 내지는 뭐 간편식 이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청은 도시락을 대체할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캄캄한 새벽 부산의 한 사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70평짜리 대웅전을 모두 태우고 산으로까지 옮겨부터 축구장 3개 넘는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을 뚫고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사찰 대웅전에서 시작된 불은 산으로도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습니다. 산림당국도 헬기 3대를 띄워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도 불을 모두 끄는데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열을 식히고요. 안쪽에 숨어있는 불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불이 나자 사찰에 있던 6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230제곱미터 규모 대웅전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3개 반 면적의 산림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무실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1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불에 탄 사무실 안에선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을 지금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경찰과 소방은 사무실에 난로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주택 2층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안에 있던 50대 남성은 화상을 입고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대피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실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올라가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모시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경기도 포천의 톱밥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1층짜리 건물 2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참혹한 모습 소방대원의 보디캠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 보디캠은 해외에선 경찰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직접 사서 쓰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사고 현장에 무너진 철근 더미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색견을 대동한 채 확인한 현장의 처참한 모습은 소방대원이 착용한 보디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와, 이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하고 증거를 남기는 역할도 하는 보디캠은 미국과 영국 등의 경찰도 적극 사용 중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달 경찰이 쏜 총에 한 소녀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용의자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이 총을 쏘는 상황이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이 중 한 발이 근처 벽을 뚫고 탈의실 안에 있던 14살 소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일부 지역에서 경찰 보디캠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적고 자주 고장이 나 외면받았고 결국 지난해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현재 경찰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시중에서 산 보디캠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워낙 사건 사고 많아서 다 개인이 필요하면 구입해서 지금 쓰고 계세요. 우리 경찰도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정치권으로 가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 통일부 이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날을 세우며 방역 패스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두 후보의 행보부터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일을 단기적으로 직접 추구하는 부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장기협력 과제로는 금강산 관광제비로 공동 관광특구를 제안했습니다. 동해와 맞닿은 강원도 방문길, 이 후보는 일본 오염수도 언급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패스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합니다.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면 입장 기준을 4m 제곱당 1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130만 호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역 경부선 구간 등을 지하화해 남는 땅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방송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거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제보자 X가 그때 그 MBC 기자와 이번 통화 내용을 공유해왔다며 권언 유착 시즌2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건희 씨 7시간 통화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소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장모 기자가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 씨와 지난해 12월부터 김건희 씨 통화 음성 파일을 공유해 온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씨는 2020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 씨가 필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의 도덕적 약점에 대해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있다. 1월 중순에 터진다 등의 글이 MBC 방송의 시기와 내용을 알고 쓴 예고편이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MBC가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대본부가 서면으로 방송 개요를 요청했지만 MBC는 김 씨가 인터뷰에 응해야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MBC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련 언급을 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답을 피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에도 다녔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오늘 방송을 여러 방식으로 홍보하는 등 정치 쟁점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무리해서 차를 사는 바람에 빚을 허덕이는 카푸어들의 진짜 위기는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났을 때 시작됩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다 보니 아예 정비소에서 몇 년간 차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관이 번듯한 수입차입니다. 이 중고차의 가격은 1,260만 원. 근데 1,260 같지 않죠? 네. 한 3,000이라도 왠지 믿을 것 같죠? 네. 하지만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키로수가 길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죠. 지금은 1,200이지만 이거를 수리를 할 때는 6천, 7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부품을 넣어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매자들, 차가 고장나거나 자신이 사고 낼 확률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문기 씨도 몇 년 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차가 그럴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죠. 차를 가져오고 한 달 있다가 바로 고장났어요. 수리비 견적은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를 고쳐보고 안 되면 B를 고치고 B 고쳐보고 안 되면 C를 고치는데 그거를 다 고친 금액이 800만 원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칠 수가 없죠 일단. 예, 너무 겁이 나고. 사고가 나면 감당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비싼 수입차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수리비를 내지 못해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차량들입니다. 견적이 3천만 원이 나와 3년째 서 있는 아우디 차량. 수리비 400만 원을 내지 못해 3개월 동안 방치된 포르쉐도 있습니다. 돈 주십시오 하면 그들은 아파오기 시작을 해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 코로나 뭐 이상한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수리 견적이 차량 시세와 맞먹는 2천만 원이 나온 BMW 차량. 반년째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매달 지출되는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되게 답답하죠. 거의 3분의 2 가량이 부품 가격이고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수리비와 보관료를 받기는커녕 남의 차라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청구해봐야 괜히 제 또 소송비만 또 나가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가 난 차들이 많습니다. 운전 미숙이나 음주 등입니다. 저희 나이 때면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가끔 피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젊으니까. 그냥 달리고 질주. 싶은 날이 있거든요. 자기 차 수리비를 보상받는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다. 그럼 250씩 5년 하면은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5년 끌면서 수리비가 1,250만 원이 나오겠느냐, 본전을 뽑겠느냐, 그런 접근이죠. 20살에 차를 구매했다 처분한 A씨와 B씨. 모은 돈의 액수에 맞는 차를 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잠깐 동안은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건 말 그대로 잠깐일 뿐이고요. 잠깐이 지나고 나서면은 뭐 그 후에는 이제 엄청난 후회감과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에서 5년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한밤중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8,000km 떨어진 남태평양 해저 화산이 폭발한 탓인데요. 화산재 기둥이 19km 넘게 치솟는 모습이 위성에 또렷이 포착될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해상에서 마치 폭탄이 터지듯 하얗게 화산재가 솟아오릅니다. 화산재와 가스 등으로 이뤄진 기둥이 바다 위로 19km 넘게 솟구쳤습니다. 강력한 화산 폭발은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서부 대부분 해안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선 5년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3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늦게 내려진 대피 명령에 한밤중 차량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m 안팎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화산호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경우는 약 5% 정도, 20번에서 1번 정도 발생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제주도와 8,4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주 해안에 10cm 안팎의 파고가 생겼지만 해일주의보 발령 기준 50cm에는 못 미쳤습니다. 당장 대규모 폭발은 멈췄지만 현지에선 추가 분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일본에선 대학 입학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도쿄대에 시험을 보러 온 학생들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대 진학률 1위 명문고에 다니는 17살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오른다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 공동 테스트가 치러진 어제 도쿄대 앞에서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날 오전 8시 반쯤 한 고등학생이 칼을 휘둘러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건 나고야에서 온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도쿄대로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전날 야간 버스를 타고 도쿄로 온 소녀는 15일 오전 도쿄대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보러 가던 수험생 2명과 72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어 내년에 도쿄대 시험을 보겠다고 소리 지른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교복 차림의 소년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인 뒤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할복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당시 소년은 칼 2개와 톱, 가연성 액체가 담긴 병 여러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다닌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명문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인근 지하철역에서 폭죽을 터뜨린 소란을 벌인 것도 이 소년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부산의 남포동, 광주의 충장로, 대구의 동성로 모두 역사가 깊은 번화가들인데요. 여기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발품 뉴스가 부산, 광주, 대구를 쭉 둘러보니까 사거리 목 좋은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각종 집회나 유세로 항상 사람이 붐비는 이곳. 부산 구도심의 핵심 남포동과 광복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이 상권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 광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 건물 전체가 통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옆 건물의 경우 2층과 3층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광장을 삥 둘러선 상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이 건너편에는 대형 의류점이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여기도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남포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임대, 또 임대. 50m 가량을 걸으며 만난 상점 9곳 중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봅니다. IMF 때도 다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중요 상권에서는 이 정도 넘어지진 않았거든요, 보면. 남아있는 상인도 초조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옆집이 나가는 게 좀 그렇지. 되게 좀 불안하죠. 부산만 이런 게 아닙니다. 광주 시내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장로입니다. 여기에 1945년부터 8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한 중국집이 있는데 2층 전체를 사용할 만큼 규모도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계속 있었던 예, 요 충장로에 예, 산증인이에요, 산증인. 그게 이번에 없어지면 이건 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아쉽잖아요. 아쉽죠. 더 안 좋은 신호도 감지됩니다. 여기도 화장품 가게잖아요. 화장품 젖셈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것도 빈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직영점? 이것도 직영점이죠. 에뛰드, 아모레 화장품. 여긴 에뛰드. 예, 예.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철수한 거예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었는데 이 한 15년 만에 철수를 한 거예요. 15년 만에 예, 예. SK텔레콤까지 예, 예. 직영점이었던데. 직영점이었는데. 앞다퉈 들어오던 대기업들이 권리금 수억 원을 포기하고 직영점을 뺀 겁니다. 이번엔 대구입니다. 사실상 전국구 상권으로 통하는 동성로. 문 닫은 초대형 스포츠 브랜드 매장들. 매장 안 마네킹이 상황을 말해줍니다. 동성로에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8시가 안 된 아주 늦지는 않은 시간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 맥주집과 포장마차, 노래방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2% 안팎 끼던 동성로 공실률은 22%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상가 4-5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은 겁니다. 고단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가구나 가전, 뭐 귀금속 이런 매장들만 상권에 살아남게 되면서 상권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현대사를 함께한 황금 상권이 코로나 파고를 넘고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시끄럽다고 계속 윗집을 찾아간다면 스토킹일까요? 경찰은 앞으로 이런 층간소음 분쟁에도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오빠 네 남편 될 사람이야. 보호자로서 네 방에 CCTV 설치해 놓은 거잖아. 너 사랑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네요. 저 자식 지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걸려 있어요. 뭐야? 성폭행 미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토킹이죠. 이런 행동을 막자고 만든 게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경찰이 연인 간 협박은 물론 온라인 게임, 층간소음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경찰 입장이고 법원에서 진짜 유죄가 나올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갓 나온 법이라 할 리가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공포감을 주는 게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걸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범죄가 되죠. 단순히 예를 들어 짝사랑하는 남자가 1회 정도 비 오는 날 문 앞에서 기다린다. 깜짝 놀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층간소음 분쟁에 적용해보죠. 우퍼 보복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음향의 전달이 처벌 대상인데 우퍼는 여기에 해당할까요? 우퍼 소리가 음향인 거는 맞아요. 우퍼는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음향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쪽지는 어떨까요? 정중한 쪽지를 반복적으로 붙였다며 말이죠. 하루에 수십 번을 붙인다든가 누구라도 스트레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5, 6회 정도 한 것만으로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갖고 살펴보죠.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10여 간격으로 3차례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라놓은 행위. 그 대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손괴가 되고요. 이 3회라는 연속성 그리고 반복성을 생각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항의하러 윗집에 갔지만 문 걸어 잠그자 망치로 집 주변 창문 등 훼손. 하루 동안 특정 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진 행위 같아요. 지속 반복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상대인 윗집 남자가 면담을 거부하자 유리창을 깨고 2차례에 걸쳐 죽인다는 등 욕설 전화. 애매한 사례이긴 한데 저는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의 행위가 과연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포함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든 취지는 좋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경찰 해석만큼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거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나는 반대일세. 뭘 반대한다는 걸까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말이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요새 정치인들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대선 후보들에게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요. 안철수 후보에게 뭐라고 했느냐? 안철수 후보님 필요하시면 박완주 의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박완주 의원, 민주당 소속이고 지금 정책위 의장,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인데 왜 안철수 후보와 무슨 인연이 있는 건가 저는 검색도 해봤는데요. 네, 눈치채셨죠? 이름이 완주니까 추 전 장관 이번만큼은 철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편지 띄웠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일전에 윤석열 후보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합성사진 올리기도 했었죠. 종아리 때려주고 싶은 사람 또 있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꼭 완주하라는 격려의 매인 걸까요? 그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벌어졌던 멸등, 멸치콩 논란을 꺼냈고 멸콩 하는 분들이 다 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대선 놀이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사법시험 구수도 하셨는데 대선 재수 괜찮지 않느냐. 준비해서 실력이 갖춰지면 그때 나와라. 자, 하지만 단일화 꼭 필요하다는 분도 있죠. 어제 제가 응원단장으로 소개시켜드린 그분 홍준표 의원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나가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 오늘도 역시 청년의 꿈에 안 후보를 미워해도 단일화하는 게 안정적인 정권 교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말입니다. 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네.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 이런 뜻일까요? 하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역시 선을 계속 그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3월 9일 투표날 전날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지금 여기서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대선까지 아직 50일 넘게 남았습니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겠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픈런이 좀비런이 됐다. 그만큼 위험해 보였다는 얘기인데요. 영상을 보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하나 둘씩 뛰기 시작했고 인파가 몰리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뛰어내려오는 사람들까지 아슬아슬한 걸 넘어서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며칠 전 한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문 열자마자 나이키 매장으로 뛰어가는 상황입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이런 건데 해외 토픽으로 물건 싸게 파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람들 몰리면서 창문도 깨지고 난리가 나는 영상들 봤었는데 남의 일이 아니네요. 영상 속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나이키 매장에 밤새 줄 선 분들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한정판 제품은 사서 다시 팔면 그러니까 리셀하면 몇 배 더 가격이 붙죠. 명품 매장 앞에서 밤새 줄을 서는 것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이른바 샤테크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리셀 시장이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인정해야겠지만 이러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챙겨볼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